네, 안녕하세요. 교재는 215페이지, 21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214페이지, 거의 각 방법들의 상호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세요. 일단 우리가 어제 6장을 공부했는데요. 6장. 그 6장의 내용이 제목은 재고자산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가 배분이다. 이런 얘기죠. 원가 배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원가 배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한 거 잠깐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어느 회사든지 기말 시점이 되면 이 매출원가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배운 방법이 여기에다 기초재고를 갖다 놓고 단기 매입 금액도 갖다 놓고 기말 재고 금액을 빼면 그러면 매출원가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지금까지. 근데 어제 풀어본 문제가 기초재고가 3,000원이었고 단기 매입이 12,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합계 금액을 내보니까 얼마가 됐냐면 15,000원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 15,000원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어제? 판매 가능 상품. 그럼 판매 가능 상품은 1년 동안 팔 수 있는 전체 금액인데 이 금액을 회사가 다 팔았다면 이 금액을 회사가 다 팔았다면 기말 재고는 제로가 되겠죠. 다 팔았다면. 그럼 매출원가는 15,000원이에요. 다. 그런데 기말까지 보통 다 안 팔잖아요. 안 팔고 남은 게 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팔린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맞아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이 기말 재고 금액하고요. 이 매출원가 금액은 정비례하겠어요? 반비례하겠어요? 반비례하죠.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요. 이따가 나와요. 그래서 반비례하고. 그럼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니까 어제 둘 중에 뭐를 알까? 일단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은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구분하는 걸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고 이 재고자산 원가 배분은 이때 시점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그러면 이때 시점으로 원가 배분할 때 이게 두 개로 쪼개려면 결국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뭐를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기말 재고를 찾는 게 더 좋겠다. 근데 기말 재고 금액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말 재고 금액은 수량에다가 단위당 가격을 곱하면 나오겠더라. 그래서 수량을 파악하고 단위당 가격 곱해서 얘를 찾으면 그럼 얘가 나온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어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배웠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슨 법? 혼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기록도 하고 기말의 실사도 하고 그래서 기말 수량을 결정해요. 그럼 어제 풀어본 문제가 기말 재고 수량이 몇 개였어요? 400개였죠. 어제 풀어본 400개. 400개의 수량이 결정됐으면 재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뭐만 곱하면 돼요? 단위당 원가만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단위당 가격을 곱하려고 하니까 얘가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단가가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얼마짜리를 곱할 건지를 고민하니까 단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하죠. 원가 흐름의 가정. 선입선출로 볼 거냐, 후입선출로 볼 거냐, 평균법을 적용할 거냐. 근데 정확히 하려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다니면 되죠. 꼬리표 확인하면서. 그 개별법이었죠, 어제 개별법. 근데 개별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한 것이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배웠죠, 우리 어제. 거기 책에 보시면 214페이지에 그 정리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거기 8가지가 쭉 정리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기말 재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계속 기록 하나, 기말에 한 번 기록 하나, 그 기말 재고 금액이 같은 게 뭐예요? 기말 재고 금액이 같은 거.
개별법하고 선입선출이죠. 걔네들은 기중에 계속 기록하나 단가를 기말에 한 번에 결정하나 항상 똑같아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개별법, 선입선출법. 됐어요?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달라지는 거. 후입선출과 평균법이 달라지죠. 보니까 보세요.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평균법이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같은 방법 아니에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평균 단가 내는 거 다르죠? 해봤잖아요. 그거 같은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걔는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후입선출법이 좀 특이하잖아요. 후입선출은 분명히 가정은 똑같이 했잖아요.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그거 단지 그거를 기록하는 걸 계속 기록할 거냐 아니면 기말에 한 번에 기록할 거냐 이 차이밖에 없었는데 근데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그래서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 자, 그 밑으로 가보시면 특징이 첫째, 둘째, 셋째 나오죠. 혼자 읽어보세요. 그거는 넷째부터 보세요. 넷째, 첫째, 둘째, 셋째 혼자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넷째 보세요. 지금 넷째 밑줄 치는데 이동평균법은 계속 뭐죠? 개별법과 선입선출법은 계속 기록하나 기말 단가 기록하나 똑같지만 후입선출법은 다르다. 그게 나와 있죠. 밑줄 쳐놓으세요.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다섯째라고 돼 있는 다섯째. 그 다섯째가 중요해요. 다섯째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다섯째가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물가 상승.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요건이 뭐예요? 두 번째 요건이 기초 재고 수량하고 기말 재고 수량을 비교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커야 된대요. 기말 재고 수량이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이렇게.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랬을 때 뭐를 비교하고자 하는 거냐면, 기말 재고 금액하고요, 매출원가하고요,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이 그 단가 흐름의 가정,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중급회계 때 또 하는 건데 후입선출 할 때하고 후입선출 총평균법 할 때하고 이동평균법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 할 때하고 어떻게 다를 거냐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214페이지 보시면, 기말 재고 금액이 이거 할 때 어떤 금액이 될 건지 거기 다 써 있는데, 후입 선출을 볼 때는 기말 단가 기록만 보세요. 계속 단가 기록 보지 말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잠깐 중급회계 때 해야 되는데, 기말 단가 기록으로 하는 거. 회계 올릴 때는 기말 단가 기록이라고 알고 계세요. 이거 비교할 때는 기말 단가 기록으로 하셔야 되는데, 기말 단가 기록 보시면 얼마죠? 기말 재고 금액이. 기말에 한 번 기록하는 방법으로 그 후입 선출 적용하면 기말 재고 금액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얼마예요? 이 예제에서. 얼마죠? 5,000원? 5,000원 아니죠. 4,200원. 근데 이 문제 잘 보시면 어제 우리가 풀었을 때 처음에 10원짜리가 있다가 그 다음에 얼마짜리였죠? 12원짜리 있다가 그 다음에 15원짜리 이렇게 단가가 올라갔잖아요. 똑같은 물건이. 똑같은 물건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걸 만족하죠. 그 다음에 기초재고 수량이 몇 개냐면 이 문제 300개고요. 기말재고 수량이 몇 개였어요? 400개였죠.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죠.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 이 문제가. 그랬더니 총평균으로 했을 때는 얼마냐면 기말재고면 5,000원이에요. 이동평균 했을 땐 기말재고면 5,556원이에요. 선입선출할 때는 기말재고면 6,000원이에요. 그래서 기말재고 금액을 실제 적어놓고 보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 부등호 방향 적으세요. 매출원가라고 하는 거하고 기말재고 금액은 무슨 비례하죠? 기말재고 금액과 매출원가는 반비례하죠. 반비례. 아까 반비례한다는 거 봤잖아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당기순이익하고 매출원가 무슨 비례할까요? 얘 비용이죠. 얘 이익이죠. 얘가 커지면 얘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또 이렇게 돼요. 적으세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기말재고 금액과 당기순이익이 무슨 비례예요? 정비례하죠.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똑같은 회사가 기말 재고 금액이 달라지고 있죠. 이렇게. 뭐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뭐에 따라? 원가 흐름의 가정을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에 따라 다르죠. 회사는 자기가 기말 재고 금액 결정할 때 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회사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선입선출법 할 거다. 선입선출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총평균 할 거다. 총평균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럼 특정한 방법을 선택해서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회사가 뭐가 달라져요? 재고 금액이 달라지죠. 똑같은 상황인데 재고 금액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는 거죠? 왜 똑같은 회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왜 재고 금액이 달라져요? 재고 금액이 달라진다는 여기 좀 보세요. 재고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고 금액이 달라지니까 뭐도 달라져요. 매출원가도 달라지죠. 재고 금액이 달라지니까 매출원가도 달라지는데 그럼 도대체 재고 금액이 달라지는 건 재고 금액이 달라지려면 수량이 다르든지 단가가 달라야죠. 곱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다르면 얘가 달라지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수량은 어때요? 똑같죠. 몰랐으면 그 표에다 적어 놓으세요. 수량은 몇 개로 다 똑같아요. 400개로 다 똑같아요. 수량은 400개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달라진 거예요. 금액이.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단가 때문이죠. 단가 때문에. 이 400개에 곱하는 단가가 다르잖아요. 보니까. 우리 해봤잖아요. 400개에 곱하는 단가가 왜 달라요? 그 흐름의 가정 때문에 다르죠. 맞죠? 그래서 단가 흐름의 가정 때문에 똑같은 수량에 단위당 가격 곱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재고 금액이 달라지더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원가 흐름의 가정 지금 배운 거 일반적인 방법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수량을 갖고 있는 회사가 뭐가 달라진다고요? 재고 금액이 달라져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재고 자산의 단가가 바뀌었을 때 얘기예요. 만약에 재고 자산 한 개당 단가가 계속 10원이었다? 그러면 어떤 방법 선택하냐에 따라 문제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아니, 이 회사가 계속 10원짜리였다고 가정하면요. 그러면 어차피 다 10원짜리일 거 아니에요, 곱할 때. 그러면 다 똑같죠, 그러면. 맞아요? 근데 재고 자산의 단가가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똑같은 게. 달라지니까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선입선출로 가정하면요. 어떤 게 먼저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싼 게, 먼저 구입한 거 있잖아요. 먼저 구입한 싼 게 팔렸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남는 게 어떤 거예요? 비싼 것들이 남겠죠. 그러니까 제일 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물가 상승이죠. 시험장에서. 물가 상승이니까 물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가 상승하고 있는데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거라면서요. 남는 게 뭐가 남겠어요? 높은 단가가 남을 거 아니에요. 재고 금액이 제일 크잖아요. 후입선출은 어떤 게 먼저 팔려요?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면서요. 그럼 얘가 먼저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낮은 단가가 남을 거 아니에요. 제일 작잖아요. 재고 금액이.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전체 평균 내는 거죠. 전체 평균 내니까 정확히 중간에 가겠죠. 정확히 중간에 가 있는 거고요. 이동평균법은
이걸 물건을 구입해서 단가가 달라질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평균을 여러 번 냈는데 처음에는 초기에 있던 낮은 단가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요. 얘네들 팔려버리잖아요. 팔려버리면 나중에 높은 단가의 영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총 평균보다 약간 높게 형성돼요. 이동 평균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출 원가가 반비례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이거 다 이해하시고 얘가 반비례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이게 다 이해돼요. 결국 이게 이렇게 되고. 시험에 잘 나와요. 잘 정리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뭘 많이 질문하냐면 혼자 이걸 이제 다 배운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곰곰이 이걸 복습할 거 아니에요? 곰곰이 복습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기말재고 금액이 크니까 보세요. 기말재고 금액이 크니까 당기순이익이 어때요? 커지요, 이렇게. 기말재고 금액이 크면 당기순이익이 큰 거죠, 보니까. 정비례하도록 돼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은 설명했으니까 다 이해하는 것처럼 집에 갔다가 혼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말재고 금액이 크다는 얘기를 혼자 막 자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기말재고가 크다는 얘기는 물건이 덜 팔린 것 같잖아요, 갑자기. 기말재고 금액이 크다. 기말재고가 큰 거니까 물건을 덜 팔았구나. 물건을 덜 팔았으면 매출액이 작은 거잖아요. 다른 방법에 비해서. 그럼 매출액이 작으면 매출액이 작아지는 건데 매출액이 작아지면 이익은 작아지는 쪽이잖아요. 그럼 기말재고가 크다는 얘기는 이익이 작아지는 쪽일 것 같은데 이익이 크잖아요,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혼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착각한 게 뭐 때문에 착각했냐면 그 사람은 기말재고 금액이 큰 거 가지고 잘 보세요. 기초재고는 수량이 몇 개였냐면 300개였어요. 이 문제가. 300개. 단기 매입 수량이 이게 몇 개짜리 문제였냐면 900개짜리 문제였고요. 기말재고 수량이 400개 남은 문제예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기말재고 수량 400개 남았기 때문에 몇 개 판 거예요. 판매한 수량은. 더한 다음에 빼시면 800개 팔았어요. 그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면 기말재고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비교한 거 있잖아요. 이건 수량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었잖아요. 여기 곱하는 뭐 때문이었어요? 단가 때문에 달라진 거지 수량 때문에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한 수량은 분명히 몇 개입니까? 800개예요. 분명히 800개를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말재고 금액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매출액은 일정한 거예요. 단가 흐름에 가정하고요. 이 원가 흐름에 가정하고 매출액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재고자산 단가 흐름에 가정하고 매출액은 관계없다고요. 800개 곱하기 뭐가 매출액일까요? 판매한 가격이 그죠? 판매한 가격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 판매한 가격이 재고자산 단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 달라지겠어요? 우리가 그 물건 판 가격이 선입선출하느냐 후입선출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800개 팔았을 때 가격이 원가 흐름의 가정을 평균법 할 거냐 선입선출하느냐 후입선출하느냐에 따라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매출액이 달라지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기초재고 금액 있죠? 기초재고 금액 여기다 단가 곱하면 나오는 거고 여기도 단가 곱하면 나오는 건데 기초재고 금액과 단기 매입 금액도 이거의 단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기 나와 있잖아. 얘 얼마 얘 3,000원. 여기 10원 곱하니까 3,000원. 얘는 뭐 단가가 두 개 있죠. 12원짜리 있고 15원짜리 있고 곱하면 얘는 12,000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고 이 단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건 뭐만 달라지는 거냐면 기말재고만 달라지는 기말재고 금액만. 그러니까 여기 매출원가 들어갈 텐데 매출원가는 800개 팔린 거잖아요. 800개. 그럼 800개 팔린 것만큼이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800개 팔린 것만큼이.
여기에 얼마짜리 단가를 곱할 거고 여기에 얼마짜리 단가가 곱할 이건데 우리가 선입선출의 가정을 하면 어떤 게 먼저 팔렸다? 낮은 단가가 먼저 팔렸다고 보니까 높은 단가를 곱하니까 기말 재고 남은 건 커지는 거고 팔린 건 낮은 단가가 되니까 매출원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얘는 변함없고요. 그러니까 기말 재고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커지겠죠? 얘는 일정하니까.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단가 흐름의 가정은 수량에 관련된 거 아니죠. 여기 얼마 곱할 거냐 이거의 문제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215페이지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어떤 원가 흐름의 가정을 채택하냐에 따라 이익의 크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 담당자는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요. 일단 채택한 방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적용해야 된다. 거기까지 밑줄 쳐놓으세요. 그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회사가 뭐가 달라져요? 똑같은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되게 고민되겠죠. 처음에. 잘 선택해야 돼요. 일단. 잘 선택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한 번 선택했으면 우리 선입선출하기로 했으면 계속 뭐 해야 돼요? 선입선출해야 돼요. 한 번 선택한 방법을 자꾸 바꾸는 게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 아니에요. 한 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준을. 이걸 자꾸 바꾸려는 회사들은 왜 바꾸려고 하겠어요? 이익을 조작하기 위해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이익 조작 가능성을 없애려면 한 번 선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학 공부하실 때 이 회계 처리 방법은 한 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있을 때는 정해져 있는데 그건 나중에 중급회계 때 배워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기말 단가 기록만 비교하는데 이거 후입 선출 4,200원 이거는 나중에 중급회계 가시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들으세요. 지금 설명해 봐야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급회계 때 하시면 돼요.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거기 215페이지 보세요. 거기 원가 흐름의 가정의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그럼 지금까지 뭐 했죠 우리가? 원가 흐름의 가정에서 일반적인 거 했죠. 일반적인 거. 어느 회사나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 했고요. 원가 흐름의 가정 두 번째는 특수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매제고법. 넘겨보시면 217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출총 이익률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그 둘 중에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한 건 뭐예요? 소매제고법이죠. 소매제고법. 이 소매제고법인데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소매제고법의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읽어보세요. 일단 이 소매제고법이라는 방법은 아무 회사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회사만 선택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마트나 하나로마트나 마그넷이나 이런 대형 할인점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대형 할인점이나 편의점 이런 회사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기가 좋은 회사들이에요. 소매제고법. 그래서 이름이 소매자가 붙었어요. 이런 회사들이 도소매 매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왜 이 방법을 써야 되냐면은 이런 회사들은 특징이 뭘까요? 이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같은 회사들의 특징이 재고 자산이 너무나 많죠. 종류가.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죠? 다 가봐서. 재고 자산이 너무나 많잖아요. 종류별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회사는 기말만 되면 경리과 직원들이 아주 경기를 일으키죠. 아주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기말에 남아있는 12월 31일 날 이 회사에 가보시면 다 물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류별로 다 팔리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고에 물건들 다 쌓여 있을 텐데 그 물건들의 종류가 많죠.
그걸 종류별로 다 모아야 돼요. 다 수량 파악해야죠. 다 수량 파악해서 종류별로. 그 다음에 또 뭐도 파악해야 돼요. 단가도 다 파악해야죠. 얼마짜리가 남았는지. 그래서 곱해가지고 다 더해야 기말재고가 나오죠, 이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얘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해서 만든 방법이에요, 미국에서. 소매제곱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특수한 거예요, 좀. 그래서 그걸 배우는데 한번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예제를 보시면 216페이지 예제 3번 있어요. 걔를 할 거니까 보세요. 이 같이 적으세요, 지금. 적은 다음에 할 거니까 연습장에다 적으세요. 원가하고 매가. 기초재고라고 쓰세요, 옆에다가. 같이 적으세요, 연습장. 원가, 매가 적으신 다음에 금액을 12만원. 그거 자료 보시면서 하세요. 예제 3번의 자료 보시면서 18만원. 이렇게 적으시고, 매입도 적으세요. 매입. 거기 얼마냐면 135만원, 192만원 적으세요. 이렇게 적고 나신 다음에 이거 더해보세요. 147만원. 이거 두 개 더하시면 210만원. 여러분 여기 밑에 합계낸 거를 뭐라고 쓸까요, 제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쓰면 돼요. 판매 가능 상품. 판매할 수 있는 전체 금액. 자, 그 다음에 나누기도 한번 해볼 테니까요.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나누기 표시한 거. 요 나누기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이러다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설명할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이게 어떤 자료냐면은 여러분 이런 그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같은 데서 가시면은 나누기 한 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가시면 기초요, 기초라는 얘기는 1월 1일 그 1월 1일 날 가보면 재고가 있겠죠, 당연히. 전년도 기말 재고. 근데 그게 한 가지 종류의 물건만 있는 게 아니죠. 아주 많은 종류가 있죠. 그 아주 많은 종류의 재고 금액인데 이 12만 원이란 금액은 뭐냐면 그 많은 종류의 그 물건들의 수량에다가 가격을 곱해서 그걸 다 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12만 원이란 금액이 작아서 좀 우스워 보이겠지만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물건 한 가지 종류만 더한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물건을 다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더한 금액인데 어떤 가격으로 곱한 거냐면 구입한 원가로 곱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매가라고 하는 거 졸지 마시고요. 이 매가라고 하는 거는 얘랑 수량은 똑같고요. 얘는 뭘 곱했다는 거예요. 판매하는 가격을 곱했다지. 판매하는 가격. 그러니까 더 크죠 당연히. 근데 저런 회사 가보시면요. 저런 회사들은 구입할 때 구입한 가격은 당연히 기록하겠죠. 저런 회사들이 자기가 물건 사올 때 물건 사온 가격 당연히 기록할 거 아니에요. 원가. 근데 저런 회사들은 특징은 원가보다도 매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요. 우리가 그 구입한 물건을 얼마에 팔 거냐 그거를 잘 관리하죠 쟤네들은. 그리고 그 판매하는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도 하죠. 잘 팔리면 올리고 안 팔리면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가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매가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요. 쟤네들이. 그래서 원가 자료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얼마에 팔 건지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회사들. 그래서 원가 금액과 매가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요 밑에 있는 매입은 뭐예요? 이 회사가 저 회사가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물건 샀을 거 아닙니까? 구입할 때 구입한 가격이죠. 근데 아주 많은 종류의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한 거. 그럼 매가는 뭐예요? 그 물건들 사올 때 얼마에 팔 건지로 결정한 금액이겠죠.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건 별거 아니에요. 두 개 더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눠봤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 보세요. 그러면 이 판매 가능 상품이란 이 금액 원가인데 결국 팔린 거와
기말에 남아있는 거로 나눌 수 있죠. 이 중에서 팔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까? 매출 원가. 이 중에서 팔린 거. 남은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말 재고 원가. 그럼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두 가지로 분리하는 건데, 이 금액을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원가, 배분이라고 하나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 계속. 그럼 이걸 쪼개는 걸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데, 그럼 뭘 먼저 알자 그랬죠, 우리가? 이걸 먼저 알자 그랬죠. 이걸 먼저 하는 게 더 쉬우니까, 이걸 먼저 알면 얘를 알자 이러잖아요. 근데 얘를 알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수량 곱하기 단가.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얘를 찾으면 되는데, 저 회사들은 단점이 너무나 많은 게 뭐예요? 종류가 너무나 많죠. 종류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종류별로 수량 파악하는 게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아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는 거 아는데,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칙대로 해서 파악하면 이게 나오겠지만, 너무나 어려우니까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개발한 건데, 그 사람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매가에서. 이 매가를 잘 보니까, 어차피 이 원가 자료와 매가 자료를 봤을 때, 원가와 매가의 차이는 구입한 가격이냐 판매할 가격이냐 그 차이뿐이지 수량의 흐름은 똑같은 거죠. 기초재고 수량, 단기 매입 수량, 판매 수량, 남아있는 수량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단지 이쪽은 구입한 가격 곱하는 거고 이쪽은 판매할 가격 곱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차이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쪽도요. 이 판매 가능 물건이잖아요. 이 중에서 뭐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역시. 팔린 게 있고 남은 게 있겠죠, 당연히. 팔린 게 있고 남은 게 있고. 그러면 여기서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기말 재고죠, 기말 재고. 기말 재고 뭐예요? 매가. 기말 재고. 기말 재고 이쪽 매가. 그럼 팔린 건 뭐죠, 이 팔린 거는? 매출액이 매출액. 여기서 희망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이거 만든 사람이. 이거 찾는 건 어려운데, 이거가 아주 쉬워, 이게. 매출액 다 알고 있잖아요. 저 회사들 물건 팔 때마다 매출액 기록할 거 아니에요. 매출액을 알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팔린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195만원. 실제 실무에서도 이거 알기 쉬워요. 그럼 이걸 이렇게 찾으니까 결국 이 금액에서 이 금액 팔린 거죠. 이해하겠어요? 그럼 빼니까 얼마 남잖아요. 빼보니까 얼마냐면 1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기말 재고죠, 이게. 희망이 보이세요? 그러면 이 금액이 나왔으면 매가인데 이제 뭐로만 바꾸면 돼, 이거를? 원가로만 바꾸면 되죠. 우리 원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원가. 그러니까 이 매가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있는 게 뭐냐? 이게 보니까 별거 아닌데 기초에 있는 재고 금액이 매가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단기 구입한 물건들 매가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 밑에 있는 건 두 개를 더한 것뿐이에요. 평균 낸 거. 70%.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 이 중에서 뭔가를 곱해보면 여기다 곱하기 이 중에 뭔가 하면 원가가 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셋 중에 어떤 걸 곱하든지 간에 여기서 나온 기말재고 원가는 정확한 금액이겠어요? 정확하지 않은 거겠어요? 정확하지 않은 거죠. 대충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아무나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해 줄 때도 아무나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밑줄을 좀 미리 쳐놓으면은 217페이지 세 번째 줄 보세요. 217페이지 세 번째 줄.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해서 일반적인 단가 결정 방법이 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 한해서 소매제고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익률이 유사한 동질적인 상품을 하도록. 어제 제가 이거 추억이라고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받으신 분들은 그거 보세요. 그거 밑줄 쳐놓으세요. 어제 추억 이렇게 제가 나눠드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거 지금 꺼내셔가지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만 된다는 얘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저런 유통업종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서 갈 건데 이 중에서 뭘 곱할 건지는 이것도 가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회계원리에서는 이건 안 배우는데 어떤 가정이냐면 그냥 들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중급회계 때 배워요. 평균법이라는 가정이 있고 선입선출이라는 가정이 있고 후입선출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되게 쉬운 거예요. 뭐냐면 소매제곱법 내에서도 여기다가 원가율 곱할 때 이 가정에 따라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기말제곱 매가는 얼마라고요? 15만 원. 그럼 15만 원의 금액이 기말제곱 매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원가율만 곱하면 되는데 평균법의 가정을 하면 기말제고로 남아있는 금액은 어떤 게 남아있다고 보는 거냐면 평균적으로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초재고도 아니고 단기매입도 아니고 두 개가 짬뽕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짬뽕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가율을 어떤 걸로 더해서 나눈 거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평균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몇 프로 곱하는 거예요? 70% 곱하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럼 선입선출 어떻게 돼요? 되게 쉬운데 선입선출 어떻게 해요?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고 보죠. 기말에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겠어요? 단기 구입한 게 남아있겠죠. 단기 구입한 게 남아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몇 퍼센트 곱하면 돼요? 70.3125%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후입선출이면 15만 원에다 뭐 곱하면 돼요?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거죠? 이 뭐가 남았겠어요? 얘가 남아있겠죠? 18만 원인데 15만 원 남은 거 아니에요? 뭐 곱해야겠어요? 66.67%. 아이, 별거 어렵지 않은데. 근데 요 선입선출, 후입선출은 회계 올릴 때는 안 해요. 중급회계 때, 중급회계 때. 중급회계 때 하세요. 별것도 아니니까. 중급회계 때 하고 회계 올릴 때는 특별한 거 없이 다 평균법이에요. 회계 올릴 때는. 그래서 이 책이 평균법으로 돼 있어요. 평균법.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은 두 개가 짬뽕돼서 평균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평균 원가율 이걸 곱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잘 하세요. 그 책에 몇 프로 곱했어요? 여기 70%.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 써놔요. 이게 소매제곱법이란 방법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는데 얘를 왜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얘가 매가를 통해서 기말재고를 먼저 찾고요. 그거를 통해서 뭘 추정하고 있어요. 원가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가격 환원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매출가격 환원법. 매가 매출가격 환원법 아시겠죠? 다른 말로 또 소매제곱법. 이 방법 공부하실 때 생각할 게 여러분이 이 회사 경리과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 얼마나 재고파가는데 깜깜하겠어요. 기말에 그 금액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간편하게 하고자 이런 방법을 개발했다고 좀 이해를 잘 하시고 넘어가시고 217페이지까지 했는데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231페이지를 먼저 펴보시면은 231페이지에 거기 문제 3번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꼭 해보세요. 문제 3번. 231페이지 문제 3번은 꼭 해보시고 넘기세요. 234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연습문제 4번 있죠. 그걸 지금 해보세요. 연습문제 4번을 지금 빨리 하세요. 다 배웠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보세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똑같은 문제인데 기초재고 금액 자료 주어져 있고요. 원가, 매가. 그래서 소매제고법 문제가 나오면요, 시험에 반드시 원가와 매가 금액이 주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기초재고 금액 나오고 단기 매입 금액 알았으면 두 개를 더 할 수 있고요. 우리는 평균법만 쓰기 때문에 평균 원가율만 찾았어요. 전체 금액이 판매가 된 상품인데 그 중에서 팔린 걸 빼야 되는데 매가에선 그게 매출액이니까 그걸 뺐어요. 기말재고 매가가 이게 나왔고 추정을 하는데 예곱하면 되죠. 42만 원이 답이고요. 전체 금액에서 얘 빼면 매출원가 나오겠죠. 집에 가서 잘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로 가셔서 매출총 이익률법 보세요. 매출총 이익률법. 매출총 이익률법. 그 매출총 이익률법은 하나 물어볼게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안 해요. 이거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시험에 안 나와야죠,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시험엔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잘해야 돼요, 얘. 계산 문제로 잘 나오거든요. 얘를 공부하려면 얘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매출총 이익률하고 매출 원가율이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공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700원짜리 물건 사다가 1,000원에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출 총이익이 얼마겠어요? 300원이죠. 그러면 결국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70%고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30%고 당연히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두 개 더하면 1이에요. 왜냐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 더하면 얘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두 개 더했을 때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거기 예제 4번을 볼 건데 그 이 매출총 이익률법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T계정 그리는 게 가장 편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T계정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매출원가 T계정을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매출원가 T계정을 그리면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냐면 기초 재고하고 매입을 저기다 적은 다음에 기말 재고를 빼면 나머지가 뭐다? 매출원가다. 이걸 알고 있죠, 우리가. 양쪽은 똑같다고 알고 있고. 그럼 분석할 때 잘 보세요. 이걸 이렇게 적으면 얘가 나올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자료에 기초 재고가 얼마예요? 자료 기초 재고가 50만 원. 적으세요, 같이. 단기 순매입액이 230만 원.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매입액이 순매입액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순매입액 230만 원. 그럼 이거 두 개 더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요? 두 개 더하면 280만 원.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맞춰보세요. 이거 판매 가능 상품. 이 판매 가능 상품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쪼개자는 거죠? 팔린 거와 팔리지 않은 걸로. 팔려버린 걸 팔리지 않은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말재고. 팔린 걸 매출원가인데 전체 금액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뭐만 알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죠. 뭐 하는 게 더 쉽다고요? 기말재고 하는 게 더 쉽죠. 기말재고 하는 게 더 쉬워서 여기도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찾아야죠, 이거를. 요구사항 2번 보세요. 그 예제 4번에 요구사항 2번. 요구사항 2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화재가 발생했다고 돼 있죠. 여기 화재. 여러분이 매출총 이익률법은 시험에 나오는 게 항상 뻔해요. 화재가 나오든 홍수가 나오든 도난이 나오든 태풍이 불든 뭐 이래요, 문제가. 요번에 우리 태풍 본 거 알잖아요. 그 매미. 그래서 태풍이 불었는데 그 태풍 불고 뉴스 보면은 그 경남 지역에 그 돼지 키우는데 돼지들 다 쓸려가고 있는 거 봤죠. 뭐 사슴 목장도 막 다 사슴들 다 도망가고. 그 돼지 키우는 회사 축산업이에요, 축산업. 그 돼지 키우는 회사의 재고 자산은 뭐예요? 우리 지금 재고 자산 배우고 있는데. 그 돼지가 재고예요, 돼지가. 돼지 그 재고에 그 뉴스에 나오는 게 다 재고예요, 재고. 그 축산업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재고가 다 쓸려가 버렸잖아요. 쓸려가 버리니까. 또는 화재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타버리죠.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기말 재고를 찾아야 되는데, 재고를 찾아야 되는데, 화재가 발생했거나 도난당했거나 불이 난 거 똑같은 얘기고, 홍수가 났거나 태풍이 불었거나 그래버리면 기말 재고가 얼마인지 못 찾잖아요. 얘가 물음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특수한 경우죠, 아주. 이런 경우에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원래 정상적일 때 쓰는 거 아니고, 이런 경우에도 인정되는 방법은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것 뿐이에요. 기말재고를 모르겠어요. 다 불러가지고. 아, 이게 물음표니까, 얘가 물음표면 얘도 물음표죠. 얘만 알아요, 얘만.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답을 찾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답답함을 알겠어요? 두 개 다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서, 그러면 얘를 모르겠으니까 얘라도 어떻게 한번 알아볼까? 매출원가. 얘라도 어떻게 알아볼까 했더니 여기서 힌트가 나왔죠, 여기서. 이 비율에서 보니까 매출액이라는 거하고 이 비율만 알면 곱해보니까 얘가 나오잖아요.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매출원가. 아시겠어요? 그럼 매출원가를 한번 추정하고 싶은데 지금 추정.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 추정인데 그러려고 하니까 알아야 될 정보가 뭐가 있는 걸 보니까 매출액하고 매출원가율 알면 되죠, 매출원가율. 그리고 자료에 주어졌잖아요. 매출액이 얼마라고. 370만 원. 37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고 거기 매출 뭐라고 되죠? 매출 총 이익률 나와 있죠? 3년간, 과거 3년간. 몇 프로라고? 30%. 여기다 몇 프로 곱하면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1이라는 거 알아야죠? 두 개 더하면 1이기 때문에 1에서 뺀 거죠, 이렇게. 그 70%가 원가율이기 때문에 곱하면 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여기에 0.3이라고 하니 이거요. 올해 매출 총 이익률이에요. 과거 3년간이에요. 보지 거기. 과거 3년간이죠. 왜 올해 거 안 쓰고 과거 거 썼어요, 거기? 이거 올해 거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매출원가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절대로 모르는 거고 지금 모르기 때문에 뭐를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과거 3년치 평균이면 올해 거랑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거의 비슷하겠다. 이런 가정하에 써보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대충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70% 곱해보니까 얼마 나오겠죠? 얼마 나와요? 70% 곱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259만 원 나와요. 자, 이 금액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추정한 거예요, 추정한 거. 그래서 이 방법을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찾았으니까 이거니까 빼면 나오겠죠. 21만 원. 이게 요구사항 1번의 답이에요, 이 문제. 집에 가서 잘 해보시고. 요구사항 1번의 답. 답이고 그 요구사항 2번 보시면 이게 기말재고 추정액인데 불나고 얼마 남았대요? 불나고 6만 원 남았대요. 얼마가 불에 탔겠어요? 15만 원이 불에 탔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이 정도 문제는 아주 잘해야 돼요, 아주. 그래서 꼭 연습하시고 이 문제. 218페이지 보시면 218페이지 해답 밑에 보세요. 해답 밑에 매출총이익률법은 거기 좀 보세요. 매출총이익률법은 과거의 자료에 의한 매출총이익률을 사용하고요. 정확성이 없고 검증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무회계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그라미 1번이나 2번에서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이 더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제 5절 하기 전에 연습 문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연습 문제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은 236페이지. 236페이지 연습 문제 5번 있죠.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이 문제. 연습 문제 6번 있죠, 옆에. 그거 지금 하세요. 237페이지 연습 문제 6번을 지금 하세요. 그거 같이 할 테니까.
같이 할 테니까 보세요. 못하는 건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 잘 보시면 기초재고가 300이라는 건 쉽죠. 단기 매입액을 적을 때 주의하세요. 무슨 매입액 적으라고요? 순매입액이에요. 700 적으면 틀려요. 650 적어야 돼요. 두 개 더 하니까 950이에요. 그럼 판매하는 상품인데 쪼갤 건데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매출액 자료가 주어져 있잖아요. 매출액이 두 가지인데 이 무슨 매출액이에요? 총매출액, 이거 순매출액. 그럼 이게 매출 총이익률은 이거니까 25%, 매출 원가율은 75%죠? 이거를 둘 중에 하나에 곱해야 되겠죠? 어디 곱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다 곱해야 맞고요. 이거 곱하면 틀려요. 중요한 거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왜 반드시 여기 곱해야 되냐면은 이 순매출액인데 우리가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비율 계산할 때 요걸 쓰잖아요. 이렇게 비율 계산할 때 요 비율을 쓰는데 여기 들어가는 매출액, 매출 총이익, 매출 원가 다 어디 있는 금액이에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상 매출액 있잖아요. 반드시 무슨 매출액이에요? 순매출액이에요. 반드시 순매출액. 그럼 이 비율 자체가 순매출액으로 나온 비율인데 곱할 때 당연히 뭐 곱해야겠어요? 순매출액 곱해야겠죠. 당연히.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뭘 곱해야 돼요? 순매출액. 순매출액. 그래서 중요해요. 순매출액 곱하니까 얼마? 660되더라.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빼니까 290이더라. 거기 불나고 남은 게 얼마래요? 50만 원 남았다고 돼 있으니까 불난 게 얼마겠어요? 240. 할 수 있겠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